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북한의 무시무시한 핵 잠수함은 진짜일까요? 4년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든 한 기술자는 단언합니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골판지 로켓 만들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원자로 자리엔 빈 철제 상자, 냉각탑처럼 보이는 파이프는 그저 장식,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연극 무대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결국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남도 신포시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이었죠.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 낚시를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명태가 지천으로 잡히던 그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명태국 냄새가 온 마을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노동자 집안이었지만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참전하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신분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2016년 제가 23살 때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북에서 김책대학이라고 하면 최고 명문이죠. 졸업과 동시에 신포조선소에 배치되었습니다. 해군 잠수함을 만들고 정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조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기술자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대학에서 배운 기계공학 지식을 조국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조선소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잠수함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용접하고 정비하는 일이었죠. 손에 기름때가 까맣게 묻고 여름이면 땀범벅이 되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잠수함이 바다로 나갈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동해를 지킨다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같은 신포 출신인 그녀는 평양경공업대학을 나와 인근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소개로 만났고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조선소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장마당에 들러 옥수수나 감자를 샀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죠. 쌀은 한 키로에 5,000원 정도 했는데 그건 명절 때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옥수수밥에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2020년까지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장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에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는 생활총화 시간에 오늘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국방력 소식이 나왔고 저는 그 국방력의 일부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당이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쯤이었을 겁니다. 조선소에 외국산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낡은 재료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녹슨 철판을 용접하고 고장난 엔진을 땜질하듯 고쳤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최신 기술과는 거리가 먼 그저 낡은 것을 주워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잠수함일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곧 닥칠 거라는 걸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선소에 출근했는데 작업반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철호 동무, 오늘부터 특별작업반에 배치되었네. 특별작업반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건가 싶었죠.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기술자가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대학을 나온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특별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재래식 잠수함 한 척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만 봐도 최소 30년은 된 낡은 놈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 마치 고물상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 같았습니다. 우리를 감독하던 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해야 하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이시네. 핵추진 잠수함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배웠던 핵잠수함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하고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능 차폐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낡은 고철 덩어리를 어떻게 핵잠수함으로 만든다는 걸까요? 옆에 있던 선배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간부, 그런데 원자로는 어디 있습니까? 당 간부가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자로? 그런 건 필요 없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핵 잠수함이 아니라 가짜를 만들라는 얘기였습니다. 당 간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동무들, 이건 대외 선전용이네. 외국 위성이 찍어도 핵 잠수함처럼 보이게 하면 되네. 미제놈들이 겁먹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10년 넘게 공부한 기술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이 사실은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니요. 작업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잠수함 겉면에 철판을 덧대고 용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골판지로 로켓 만들기 놀이하듯이 그저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원자로가 들어갈 자리에는 빈 철제 상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냉각탑처럼 보이는 파이프를 세우고 겉으로만 핵 잠수함처럼 보이도록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할 리 없는 헛개비였죠. 텔레비전에서 보던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핵 잠수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작업을 하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진짜 기술, 제가 밤새워 공부했던 그 지식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도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불만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당 간부가 매일 우리를 감시했고 이 일은 국가기밀이니 절대 밖에 말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도 저처럼 진실을 알고 나서 절망하게 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조국을 위한다고 믿었던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건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함, 당의 영도, 사회주의 낙원. 이 모든 게 혹시 저가짜 잠수함처럼 껍데기만 그럴싸한 거짓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거대한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걸 목격한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짜 잠수함 작업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5명은 매일 그 경납고에 갇혀서 철판을 두드리고 용접하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배경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쓸모도 없지만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작업이 끝나갈 무렵 당 간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사진 촬영하고 조선중앙통신에 보도하면 되겠네. 그때 우리 반의 최고참인 박 선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배는 45살로 저보다 20년 먼저 이 조선소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동무간부, 그런데 이건 실제로 운항이 가능합니까? 바다에 띄울 수는 있습니까? 당 간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네. 사진만 잘 나오면 되네. 바다에 띄울 필요도 없어. 박 선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배를 만들어 온 기술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선배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선소 입구에 보위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비밀 경찰 같은 조직이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 선배가 집에서 아내에게 작업 내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가짜야. 전부 인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이웃이 그 말을 밀고 했고 박 선배는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생활총화 시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아무개는 반당반혁명 분자로 판명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니.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선배에게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연좌제로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당 간부는 우리를 모아놓고 경고했습니다. 동무들, 박 아무개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하네.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가족까지 책임진다는 걸 명심하시게. 그날 이후 조선소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들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옆 사람이 나를 고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를 만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신뢰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녁밥을 차려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직장에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얘기했다가 누가 듣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박 선배 가족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족끼리도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약혼녀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자. 부모님들도 다 찬성하셨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수용소로 끌려가고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고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그녀가 깜짝 놀라 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도 사실 요즘 많이 생각해. 공장에서 보면 다들 배고파서 쓰러지고 감독원들은 맨날 사상 교육만 시키고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웠던 사회주의 낙원이 맞나 싶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서로 말하지 못할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제 아이를 이런 세상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하지만 탈출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갑니다. 그리고 성공한다 해도 부모님은 여기 남게 됩니다. 아들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부모님도 처벌받을 겁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대신 부모님이 고통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박 선배의 빈 작업대를 볼 때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언젠가 저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걸요.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결국 입을 다물거나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와 약혼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북에서는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간단했습니다. 동네 인민반장 앞에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집에서 친척들 모아놓고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죠. 결혼 반지도 금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손을 꼭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날 아내의 하얀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제 부모님 집 옆방 하나를 얻은 게 전부였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바깥 공동 화장실을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방이 너무 추워서 아내와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나무를 구하려 해도 돈이 없었고 석탄도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추위를 견뎠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 우리 둘이 있으면 춥지 않아라고 웃어주었습니다. 2025년 여름,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어. 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기르는 건 우리 몫이었습니다. 분유도 기저귀도 전부 장마당에서 사야 했죠. 그런데 제 월급은 한 달에 3,000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3,000원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쓸모없는 돈이었죠. 쌀 한 키로 살 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였습니다. 아내가 입덧을 심하게 했는데 병원에 가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진료 한 번 받으려면 옥수수 10kg나 돼지고기 2kg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약을 타려면 또 따로 돈을 내야 했고요. 무상의료라는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뱃속 아기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를 이곳에서 낳고 싶지 않아. 저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 가면 사상 교육만 받고 배고파서 쓰러지고 군대 가서 10년씩 썩고 우리 아기한테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요. 혹시 누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탈북을 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실 거야. 하지만 오빠, 우리가 여기 남아서 아이랑 셋이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이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우리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친해져서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중국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두만강 쪽 경비는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어떤 일꾼이 눈치를 챈 듯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동무, 혹시 그쪽 생각 있어? 그럼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소개해주지. 그렇게 저는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조선족 중국인이었습니다. 북한 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는 조선소 근처 빈집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1인당 3,000달러요.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이요. 두만강 건너서 중국까지 데려다주는 값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 겨우 1,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서 번 돈까지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가서 갚아도 돼요. 거기서 일하면 돈 벌 수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2026년 7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1월 중순에 가겠습니다. 두만강 얼음이 꽝꽝 얼어 있을 때요.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날짜 정해지면 연락하시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손주 볼 날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부모님이 처벌받으시면 어쩌죠?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노년이냐, 아이의 미래냐. 너무나 잔인한 선택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 엄마. 하지만 손주만큼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2025년 연말, 저는 탈북 날짜를 2026년 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가장 추운 때,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붙을 때였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한 겁니다. 2026년 1월 14일 탈북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선소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철호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내일이면 이 사람들을 영영 볼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감자와 된장찌개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밥이 입에 안 들어가니? 어디 아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일 때문에 고생이 많지. 손주 보는 날까지만 건강하게 다니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1시 아내와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먹을 것 조금, 그리고 제가 모은 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지만 배가 아직 크게 불러오지 않아서 두꺼운 옷을 입으니 티가 안 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약속 장소는 신포에서 60km 떨어진 무산군 근처였습니다. 브로커가 트럭을 보냈습니다. 짐칸에는 저희 말고도 세 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겨우 4~5살쯤 돼 보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 입에 손을 대고 쉿, 조용히 해야 해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까지 이런 위험한 탈출을 해야 하다니요. 트럭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짐칸에서 덜컹거릴 때마다 아내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야. 새벽 2시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다들 내리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하오. 눈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지만 건너다가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순찰대가 1시간에 한 번씩 돕니다. 지금은 방금 지나갔으니 50분 안에 건너야 하오. 뛰지 말고 엎드려서 기어가시오. 소리내지 마시오.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위해서. 조금만 참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얼음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무릎으로 기면서 손으로 얼음을 짚었는데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 아빠가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기어갔습니다. 100m쯤 됐을까요? 팔다리가 얼어붙어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못하겠어. 너무 추워. 저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보여. 저게 중국 땅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내가 이를 악물고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온 겁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시오. 우리는 얼음 위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1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겁니다.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빨리 가시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기어갔습니다. 저도 울면서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강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기어올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손발은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해냈어. 아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뗐지만 동시에 부모님과 고향을 영원히 떠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소. 빨리 가야 하오.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편 북한 땅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그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지린성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해서 어느 집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우리 말고도 탈북자 6명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안전해요. 주인 할머니가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단속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죠. 우리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7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중국으로 넘어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지어서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많이 힘들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북에서 숨막히게 살다가 이렇게 누군가 걱정해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기 뵌 몸으로 고생이 많구나. 몸조리 잘해야 한다. 하지만 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빚진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오. 1인당 5,000달러씩 더 내야 하오. 중국에서 일해서 벌든지 아니면 한국 있는 친척이 보내주든지 해야 하오. 1만 달러라니. 저는 막막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벌겠습니까? 일주일 후 브로커가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트럭을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중국인 인부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100위안,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1개월 일해도 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돈으로 언제 한국 갈 비용을 모을까요? 더 큰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하면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 공안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검사한다. 저는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행히 현장 반장이 공안에게 담배와 돈을 쥐어주며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현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고 입덧도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병원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아파했습니다. 오빠, 배가 너무 아파. 아기가 안 움직여. 저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조선족 할머니가 한의원을 하는 지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내를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몸조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에 식당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중국인 주인이 불법 체류자인 걸 알면서도 저를 써줬습니다. 대신 임금을 절반만 줬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을 싸주면 그걸 아내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이것밖에 못 해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실로 공안이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같은 마을 다른 집에 숨어있던 탈북자 5명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모두 북송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오. 한국 가는 루트를 잡았으니 돈 준비하시오. 저는 조선족 할머니께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돈을 좀 빌려주시면 한국 가서 꼭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모은 전부다. 3천 위안밖에 안 되지만 가져가거라. 한국 가서 아기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서로 도와야지. 그 돈과 제가 번 돈을 합쳐서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부족한 돈은 한국 가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시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한국행 비행기를 태워주오. 하지만 길이 험하오. 임신한 몸으로 힘들 거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우리 같은 탈북자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처럼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중순, 우리는 다시 브로커의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종단해서 라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국경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산을 넘어야 하오. 브로커의 말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글 같은 산이었습니다. 풀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나무 뿌리가 뒤엉켜 있어서 한 걸음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 우리 시간 많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라오스 쪽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밤에는 국경 순찰대가 더 삼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 드디어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 트럭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곧 한국 간대요. 꿈만 같아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브로커가 현지 경찰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뇌물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2026년 4월 초였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달 반 만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콕에서 브로커가 우리를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시오. 거기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도와줄 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내도 잠을 못 자고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운 나라에 도착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 같은 민족의 나라, 우리를 받아줄 나라였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라며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곧 영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영사님은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영사님을 따라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등등.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신포조선소에서 일했던 것, 가짜 핵 잠수함을 만들었던 것, 그 진실을 알고 탈북을 결심한 것까지요. 영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이 가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든 헛개비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사님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국 정부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사관 근처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흰 쌀밥에 국,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지?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진짜야. 우리 이제 자유야. 사흘째 되던 날, 영사님이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모레 인천행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진짜 한국에 가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창문을 열고 방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북한 신포의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사라진 걸 아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 때문에 처벌받고 계시진 않을까요? 아내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모님 생각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효도는커녕 이렇게 고생만 드렸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오빠가 살아있기를 바라실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면 그게 최고의 효도일 거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랑 같이 이 힘든 길을 걸어줘서. 이틀 후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에 승무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 친절한 미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김철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환영한다니요. 우리 같은 탈북자를 환영해준다니요. 북에서는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영해주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돌아온 가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역사,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핸드폰 쓰는 법까지. 북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북한 뉴스를 검색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그 가짜 핵 잠수함이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이 신형 핵 잠수함 공개라는 제목이었죠. 사진을 보니 바로 제가 만든 그 헛개비였습니다. 댓글에는 무서운 무기다, 전쟁 나면 큰일이다 같은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일부 관계자에게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가짜 잠수함 구조, 제작 과정, 내부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까지요.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지 알려야 합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원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고요. 하나원에서 나온 건 2026년 7월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따뜻해지고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습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꾼 일이었습니다. 7월 20일 아내가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3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저는 분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제 딸이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배고픔과 거짓말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걸 배우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자랄 겁니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고향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자유롭게 키울 거야. 그게 아빠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요즘 저는 작은 기계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도 유용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물건을 고치는 일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북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아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혹시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줍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북한 소식이 나옵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굶주리는 인민들, 거짓말로 가득한 체제,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 이곳에 왔지만 아직도 북에는 수천만 명의 동포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죽으니까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딸을 잘 키우고 정직하게 일하고 북에 계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의 동포들도 모두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신포바다가 보이는 그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명태국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는 북한 핵 잠수함의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